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날 7시에 항상 시작되는 우리 77이들과 함께하는 선제고 라이브.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박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될지를 한번 설명을 하면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이죠, 이거? 예, 왼쪽이에요? 화면 보이는 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라이브에 앞서서 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광고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출발선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회차도요, 무려 25회차예요. 그리고 출발선과 결승선을 합쳐서 총 50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시험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 때 문항수가 부족하지는 않게 하겠다. 정말 양질의 문제를 충분히 공급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제국어 커리를 계속해서 따라오신 분들, 올인원 강의라도 들으신 분들은 이번에 출발선 모의고사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자세하게 해설을 하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에어컨이 꺼지고 추운 바람이 그쵸 확 이렇게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거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지금까지 전공 공부를 미리 하느라고 또 국어를 손 놔버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은요 반드시 하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수빈이교 논리이든 아니면은 올인원에서 논리 강의이든 논리는 듣고 오셔야 돼요. 논리를 듣고 오지 않으면은 그쵸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독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문법 파트는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선별적으로 공부를 해도 되는데 문제는 논리 문제를 그쵸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리 강의 들어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시간 충분합니다. 올인원 논리 강의 반드시 듣고 그 다음 출발선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찬바람이 부네요. 시험이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니 다음 주가 수능인데 수능의 문제가 아니지. 우리는 내년에 4월에 보게 될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4월 그 다음 이후에 있는 지방직까지 우리가 다 연승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힘차게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 라이브 시즌2는요. 문풀 달리기 기초체력 강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기초체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그쵸 기출형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형을 하나씩 잡아서 매주마다 뽀개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라이브 시간이 당연히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지만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난번 라이브 회차 때 제가 숙제를 내드렸던 거기도 해요. 나는 뭐뭐한 수험생이다. 넣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목표를 넣어도 되고요. 반성의 글귀를 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올리신 분 계십니다. 솔드아우트 345님. 와우, 되게 이제 굉장히 저기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이분과 김상민 Z10 예상 실수 이해도 없이 오답률로 높았던 부분을 체크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분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을게요. 동달글 한 마리 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선생님 저는 열심히 올리는데 왜 당첨이 안 돼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건 순발력 있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약간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운이 따르신 분들은 시험에 운도 당연히 따를 거고요. 오늘 운이 안 따르셨던 분들은요. 그쵸? 안 따른 만큼 또 시험에 또 큰 운이 따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소장님 특별히 그 두 분께 깐부치킨을 쏴주시기 바랍니다. 왜 깐부인지 아시죠? 몰라요? 자, 깐부치킨을 모르신 분들은 이따가 1일 떡 오늘의 주제를 사실 깐부치킨에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자, 왜 깐부치킨인지는 제가 이따가 7번 문항 앞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나는 뭐만 수험생이다. 저는 여기 이런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제보다 그쵸 나아진 한 발도 발전한 수험생이다. 그쵸 어제보다 태도가 발전될 수도 있고요. 나의 실력이 발전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가짐이 더 발전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보다 한결 발전된 한결
향상된 수험생이다 라고 하는 그쵸? 그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루하루를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사실 속상해. 왜냐하면 목표치보다 항상 덜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의 속상함보다 더 나아진 내일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조금씩 발전하는 수험생이다.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이브 문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문제를 보도록 하면은 잠깐만 이거 되게 예상 왜네요? 상위권 학생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잠깐만. 상위권이 전체 20% 학생들인데 아니 이 학생들은 괴물이네요. 이 학생들은 와우.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평균이 98점이야. 이거 뭐지? 사실 오늘 문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문제를 넣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문제를 좀 넣는데 어머나 여러분들 그 3번 문제 잘 푸셨어요? 아니 이럴 수가 6번 문제 잘 푸셨어요? 아니 마지막 10번 문제 잘 푸셨어요? 사실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으라고 포인트를 좀 이렇게 넣었던 문제인데 웬일이야. 전체 평균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 평균이 72점이 됐던 문제. 그러니까 세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 세 문제가 의외네요. 5번, 6번, 7번 이쪽에서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잘 풀어? 5번, 6번 여기서 좀 많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오히려 내용일치에서 좀 더 못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도록 하는데 상위권들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위권들은 속도를 줄이는데 그쵸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고요. 상위권들은 실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국어에서 사실 속도를 줄여줘요. 속도를 내서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국어가 거의 쉽게 나오면은 그쵸 국사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직 상위권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당장 속도보다도 제대로 문제를 푸는데 더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드니 코알라님, 봄날의 코코님 이렇게 되는데 오늘 시간은 오래 걸렸다고 되는데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김한별님 13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사실 저렇게 빨리 풀려고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오늘 의도는 뭐냐면은 이 10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실력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보도록 하는데 자 보세요. 1번 문제 전체 정답률이 66분이 안 돼. 근데 상위권 정답률이 100%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공문서를 웬만큼 어렵게 되지 않고는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정답률이 낮다고 하는 거는 아직 공문서 정리 안 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근 신종 플루 유행 지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정부는 얘가 지금 주어야. 근데 봐봐. 주어가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조정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A를 B로 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어요. 그래서 조정하는 이라고 고쳐야만 되겠죠. 그 다음 리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근 독감 의심 환자의 2분의 1가량은 신종플루 감염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보여지다. 읽혀지다. 문이 열려지다. 아니 믿겨지다. 이런 표현들은 다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라고 그랬죠. 왜? 이중피동이니까. 보여지다는 보이다에 어지다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동 표현이 두 번이기 때문에 과한 피동이다. 따라서 이거는 하나를 없애줘야 돼요.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보이다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따라서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에 따라 전제고는 철저히 숙지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 이거는 국립국어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좀 어려운 표현이다. 사실 요즘 잘 쓰지 않는 한자식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염 방지 확산을 여기 나왔던 것처럼 여기 나왔죠.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굳힌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보죠. 자 마지막에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으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곧바로 인사과에 알려달라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알려달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알려주시기 바란다. 그럼 알리다는 그 앞에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필요하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어 없죠. 인사과에 뭘 알려줘? 목적어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4번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필요한 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감염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곧바로 인사과에 알려달라. A를 알려달라 이게 빠졌어. 여기 부사어는 꼭 안 써도 돼요. 필수 부사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알리다는 그 앞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넣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답이 4번이에요. 정답률 생각보다 낮습니다. 66%인데 여러분 나중에 공문서 문제는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그 문제 같고 그 문제가 그 문제 같아. 그러니까 공문서에서 어휘나 순화어가 나오지 않는 한 선생님 이거 저번에 냈던 걸 왜 또 내세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문제가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 아니, 공문서는 사실 그쵸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휘나 이 순화어 같은 이 어휘 계열을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위권이 왜 이런 게 100이 나오냐면 또 상위권은 지금 이게 다 본 것 같아 어디선가. 왜냐하면 공문서 수정의 원자료가 국립국어원의 자료집이기 때문에 낸 게 또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문제는 이미 공부가 끝난 학생들과 이미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공문서를 열심히 좀 문제를 풀시기 바라고요. 상위권들은 뭐 더 이상 뭐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어휘를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2번과 3번 문제를 보도록 하는데 2번 문제는 쉽게 냈던 문제고요. 3번 문제는 솔직히 문제를 풀고 나면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시간 잡아 먹으라고 냈던 문제고요. 3번 문제는 사실 필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력이 정말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정답은 85%고요. 3번 문제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73%. 아 이거 논리 참 제가 볼 때 현재까지 나왔던 인혁처가 냈던 수준의 논리처럼 나면은 정말 이제 논리는 시간 싸움 문제 같아. 누가 빨리 푸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푸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3번에서 좀 약간 그쵸 시간을 많이 좀 잡아먹으러 냈던 문제인데 통하지가 않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업교육을 강조한 학교는 직업교육이라고 할게요. 모두 학생들에게 실습을 요구한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모든 학교는 교양교육을 강조하거나 직업교육을 강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번 네모이다. 이게 지금 빠져있죠. 전제가. 따라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학교는 자 교양교육을 강조한다. 어떤 학교를 만약에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학교가 있다. 교양교육을 교양이라고 쓸게요. 위랑 맞춰서 강조한 학교가 있다. 그걸 M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은 교양교육을 강조한 학교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를 확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지금 확보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럼 뭐를 죽여야 돼? 직업을 죽여야 돼. 그럼 직업을 없애고 얘만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언지 제거를 써야 되겠죠. 그럼 not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선언지 제거를 통해서 얘가 살리면 얘가 살아나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not 직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1번으로 갑시다. 대우를 쓰면 되겠네. 만약에 실습을 요구하지 않으면 직업교육을 하지 않다가 되면은 그쵸 얘가 인정되면 얘가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썼던 거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선언지 제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선언지 제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은 그쵸 여러분들 대우 규칙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대우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습 요구하지 않으면 직업교육을 하지 않는다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자 얘를 얻기 위해서는 낮 직업이 필요하고 낮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낮 실습이 필요하게 된 거죠. 낮 실습을 찾아보세요. 실습을 하지 않는 실습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가 존재를 해야 돼요. 요거네. 실습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있다. 이거죠. 이걸 그대로 기화시키면은 실습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존재한다. 이것이 되겠어요. 따라서 2번의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잘 푸셨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확보를 해야 되는 전제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될 전제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건 첫 번째는 바로 선언지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1번으로 가서 얘를 갖다 대우 규칙 사용하면 바로 문제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가 필수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유명하냐면은 일단 길어요. 그래서 기호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정답률이
와, 73%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웬만한 피세 책에 이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통 풀어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려 전제가 6개로 이제 돼요. 전제가 무려 6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갖다가 언어적 감각으로 접근하시던 분들이 내용에서 막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리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일부 문제는 언어적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논리적 사고가 돼 있으신 분들은 딱 읽으면서 언어적 사고로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제가 길고 복잡해지면은 언어적 사고로 푸는데 한계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이렇게 전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길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기호화를 통해서 정리를 하라. 그걸 보통 연습시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기호화만 제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보죠. 지혜로운 사람은 정렬을 갖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정렬을 갖지 않는다. 그럼 나 정렬 이렇게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정렬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럼 봅시다. 정렬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고통이라 그냥 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정렬은 고통을 수반한다. 정렬이 있으면 고통이 따라온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화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정렬을 가진 사람이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정렬을 가진다. 그리고 네 번째, 정렬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정렬을 가지면은 행복하지 않다. not 행복이라고 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네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 그러면은 not제가 되겠어요. 이거 다시 쓸게요. 글씨를 좀 예쁘게 쓰겠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원한다. 사랑을 원하면서 동시에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썼죠.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거는 대괄호 쓰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괄호를 써서 얘기해 주는 거. 마지막 여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이거 어떤 뜻이야? 지혜로운 사람만이죠. 고통 피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뭐야? 지혜롭지 않으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다시 한번 뭐뭐만이가 들어가 있어요. only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라 그러죠, 여러분들? 자, 뒤에 그 조건문에서 전건으로 가야 돼, 후건으로 가야 돼? 후건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롭지 않으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쵸, 고통을 피하는 걸 이렇게 써줘야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썼는지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6번에 대한 게 좀 나와줘야 돼. 6번에 대한 게 좀 나와줘야지 문제가 좀 어려운데 이걸 다 풀면 아시겠지만 6번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어렵지가 않았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댓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봄날의 코코님, 헐, 내가 피셋을 맞았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뭐 영어로 이렇게 컨시더레이트라고 썼네요. 그렇죠? 그럼 W2R? W2R이 무슨 뜻일까요? 하여간 이분이 뭐라니 보자마자 놀랐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글로서에 있으니 더 헷갈린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왜 그러냐. 쫄지 말아라.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전제가 6개짜리가 나올 일은 솔직히 드물지 않을까. 뭐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드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전제 6자리가 나도 정답률 73이야. 상위권은 지금 이거 다 맞았어요. 100%야. 그러니까 전제가 이렇게 길게 나와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충분히 우리가 연습했다는 거라. 또 하나는 6번 전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쓰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사람만이라 돼 있지. 그럼 얘가 반드시 후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부터 시작합시다. 근데 이 전체에서 행복이 4번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혜는 사실 1번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4번에 여기 행복하다가 아니라 낮행복이죠. 그럼 지혜와 행복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얼핏 보더라 지혜면 낮정렬, 낮정렬은 낮사랑. 더 이상 연결이 안 됩니다. 행복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든 낮행복이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도출이 안 된다. 됐습니까? 이번에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사랑이 지금 여기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 나오네.
3번과 4번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사랑한 사람은 정렬, 정렬적인 사람은 나택목. 그러니까 3번, 4번을 그쵸 가온 3단 문법으로 연결하면 바로 답이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지혜,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낫정렬. 낫정렬이면 그쵸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그쵸. 낫정렬을 찾아보세요. 3번이네요. 낫사랑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쉽게 나와죠. 1번과 3번이죠. 지혜로우면 낫정렬. 자, 대우를 찾아야 되죠. 낫정렬이면 낫사랑. 그렇기 때문에 자 1번과 3번을 결합하게 되면 가음산단을 통해서 4번이 답이 도출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봅시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손범규님께서 뭐라고 했냐. 설마 3번 유형 정말로 국어 공무원 시험 문제로 출제되면 어떡해요? 출제되면 풀어야지. 연습시키는 거잖아요. 풀어야죠. 근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13%야. 그치 높아. 왜냐면은 이게 좀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 문제는 기호화만 잘 시키면 돼요. 기호화만 시키게 되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기호화를 실수하면은 문제가 틀려요. 자 여기서 썼던 추론규칙 몇 분이 없어. 오히려 추론규칙이 너무 쉽지 하나죠. 가온 3단원법 하나뿐이 없잖아. A면 B다, B면 C이다. 그럼 A면 C이다. A면 B다, B면 그쵸 C이다. 그쵸? 아, 가운 3단에 대우를 썼네.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보통 저희가 푸는 그 지금 벌써 인역해서 출제됐던 문제들은 보통 추론규칙 3개에서 4개를 써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다 풀고 나왔더니 추론규칙 몇 개만 썼지? 추론규칙 딱 2개뿐이 안 썼어요. 가운 3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분이 안 썼습니까? 대우규칙뿐이 안 썼죠. 매우 간단한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학생들의 기를 죽이는 거죠. 기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 기호화해서 기를 죽여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쵸 3번에 어쨌든 답은 4번이고요. 문제를 풀 때 쫄지 마세요. 사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전제를 6개를 내는 경우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근데 그럼 확률이 떨어지니까 지금 그쵸 여러분들 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라이브에서 풀어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열심히 한번 이 라이브 문제를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지문형은 항상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지문형은 항상 나올 수 있다. 전 앞으로 이제 난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문형의 출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문형은 나올 수 있다. 대화형이나 지문형 이런 문제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앞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 주에 드디어 출발선 봉투 모의고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출발선 모의고사가 1회부터 무려 25회까지 있어요. 결승선도 1회부터 25회까지 이렇게 있는데 1회부터 4회까지가 뭐냐면은 국가직, 지방직, 인역철자, 인역철 2차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원래는 사실 그 문항 순서도 똑같이 하려고 막 했는데 아 이게 길이까지 맞춰서 딱 5페이지로 하다 보니까 그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항별은 조금 다르긴 한데 문제형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역처 2차 같은 경우 논리가 2개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논리가 3개씩이고 그러니까 여기만 논리 2개, 나머지가 논리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회부터 4회까지는 국가직, 지방직, 인역처 1, 인역처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개강, 특강 라이브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강 때 참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어쨌든 인강으로 더 올라가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현장의 맛을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때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라이브는 아마 이때만 하고 바로 내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2시부터 6시 그 다음 2차가 화요일 날 2시부터 6시에 개강이 되는데요. 월요일 날 2회차 그 다음에 화요일 날 3회부터 4회까지 2회차에서 개강 특집으로 총 4회차만 공개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갑자기 막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생 자문단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출제된 문제들이 일부 문제는 예전 문제들 중에서 정말 좋은 것도 싫었지만 새로 제작한 문제들은 다 합격생 자문단이 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점수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 특강 라이브 때 선물을 되게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선 다음에 결승선도 하지 않습니까? 결승선, 네이버 페이 등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와우, 지금 웬일이야. 지금 야야야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저도 내년에 자문이 드리길 간절히 바라본 와우. 저희 내년에도 자문단을 모집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가지고요. 자문단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자문단 그 학교생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제가 저번 강의 때도 그 합격생 자문단이 이렇게 했던 그걸 오늘도 가지고 보여드릴 걸 그랬다. 진짜 정성스럽게 문항 하나하나를 다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어떤가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 난이도를 많이 신경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질은 좀 유지하고 함정을 좀 유지를 하되 합격생 자문단이 평가를 했을 때 이 문제가 좀 많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것은 좀 저희가 이 라이브 특강료를 다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저희가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직과 지방직의 유형을 맞추되 거기서 정말 3% 어려운 걸 넣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난도가에도 굉장히 적합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포인트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즌2의 이런 체력 강화 라이브 시간에는 하나의 문제를 콕 집어서 집중적으로 파는 건데 오늘 풀 문제는 바로 내용 추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 일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발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간에 자, 내용 일치랑 다른 게 이제 뭐냐면은 얘는 발문 자체에 그쵸 추론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희 쪽 시험 문제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추론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이 베이스는 내용 일치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만약에 발문에 내용 추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용 일치처럼 풀어라. 왜냐하면은 이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논리적 사고 추론이라든지 논리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일치 베이스에 다 내용일치 베이스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내용일치와 내용 추론이 그쵸 거의 겹칩니다. 물론 내용일치는 철저하게 제시문 안에서의 요소를 뽑아내야 되고요. 추론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영역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까지 이렇게 넓혀진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추론이란 말이 나오더라도 항상 내용일치 베이스로 풀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출문제는 제가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예상기술서 등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드렸는데 이 문제 정답만 일단 정답률을 보도록 하세요.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은 이 문제가 내용 추론 문제 중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예요. 정답률이 61%뿐이 안 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논리랑 일부 그런 어떤 문법 문제를 빼놓고는 독해에서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61%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시면서 왜 이게 이렇게 정답률이 낮았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정답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답은 2번이고요. 자세한 해설은 자, 기본서나 예상지수 때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 어머, 웬일이야? 이번에 이게 딱 맞았네? 웬일이야? 이게 이제 어떻게 저희가 구성을 했냐면은 4번이 제일 쉽고, 그 다음 5번, 그 다음 6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꼭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4번 정답률이 87%, 5번 정답률이 64%, 7번 정답, 그 다음에 6번 정답률이 60%.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거 딱 맞아 떨어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4번 정답률이고요. 이게 지금 5번 정답률이고요. 이게 6번 정답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제일 쉬웠던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아무리 이렇게 내용 추론이 나와도 베이스는 내용 일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4번 문제는 쉬니까요. 빨리 넘어갈게요. 한국에 상륙하는 태풍은 대부분 제주도 남쪽인 동중국해를 지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수온이 높아지면 에너지 오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냐면은 관측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되냐면은 동중국해 상층의 수온과 한반도 상륙 태풍의 강도 간의 연관성을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수온이 높을수록 자, 초강력 태풍의 상륙 당시 강도가 강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뒤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하고 어떤 관계를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른바 범주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자, 계속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왔죠? 초강력 태풍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인데 그중에서 초강력 태풍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동중국해 수온이 높으면은 초강력 태풍의 강도가 강해졌다 돼 있죠? 그러면은 범죄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얘가 지금 태풍이야. 태풍 중에서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초강력한 것도 있을 거야. 그럼 지금 이 지문에서 계속해서 동중국해의 수온과의 상관성을 얘기하는 거는 그쵸? 이 태풍들 중에서 초강력 태풍이라는 부분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파악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은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 문제 똑같은 문제죠. 바로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범주의 문제다. 요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시간이 흐를수록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이 더 많아질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자, 동중국해 고수온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죠. 그러면은 동중국해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초강력 태풍도 더욱더 자주 발생하게 되죠. 그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뭐라 나타내냐면은 2030년대에는 5년마다 큰일 났네. 50년대는 2, 3년마다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한반도에 자, 상륙하는 초대형 태풍, 초강력 태풍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 돼 있죠? 그냥 태풍이라 돼 있죠. 전체 태풍 중에서 수온이 올라가면 영향을 받는 것은 초강력 태풍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그냥 태풍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태풍은 만약에 그쵸 늘지 않고 얘만 더 많이 상륙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문제. 동중국해 수온이 높을수록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위력은 강해질 것이다. 그럼 태풍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뭐야? 여기서 얘기했던 게 바로 초강력 태풍의 상륙 강도 요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맞겠어요?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초대형 태풍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강력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초강력 태풍이고요. 초강력 태풍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맞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왔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글은요. 동중국해의 수온 상승과 태풍의 강도 간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점차로 높아진 건 당연히 맞겠죠. 세 번째, 동중국해의 수온이 낮아지면 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아니 이거는 정권으로 봐도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 추론을 할 수 있잖아. 계속 얘기하는 게 수온이 높아지면 초강력 태풍은 자주 발생하고 위력도 강해질 거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온이 높다는 조건 안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낮다고 하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항상 논리적으로 사고할 때 조건문에서는 정권이 인정되면 후권 인정된다는 거지 정권을 부정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다. 3번 당연히 아닌 거 알 수 있겠죠? 마지막에 한반도에 상륙한 초대형 태풍 모두 동중국해의 높은 수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뭐라고 하냐. 자, 얘의 수온이 높아지면은 태풍이 그쵸 초대형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얘가 더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반도에 상륙한 초대형 태풍 모두가 얘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초강력 태풍의 강도와 발생 빈도는 동중국해의 높은 수온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에 상륙한 초대형 태풍이 모두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동중국해의 수온이 높아지면은 태풍이 강해지고 얘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모든 태풍이 얘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이렇게 잘 푸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건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5번 문제는 정답률이 좀 떨어졌어요. 특히나 5번은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는 정답률이 지금 보시면 64%로 지금 떨어졌는데 이 문제는 일단 지문이 길어요. 여러분들 이 지문 되게 길죠? 되게 길죠? 그런데 이 지문은 저희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지방제에서 나왔던 가장 긴 지문의 그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지문의 성격도 그렇지만은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저기를 보게 되면은 그 시험지로 편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그 지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얘가 지금 이제 그 시험지 편집이면은 보통 지문이 이렇게 되고 여기 문제 하나 더 들어가고 아니면은 문제 2개가 이렇게 들어간 요 정도거든요. 근데 요 지문은요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시험지용으로 편집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2분의 1쪽을 다 써요. 거의 꽉 채우고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실제로 인역천 문제수 이런 게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는 아니고요. 2023년인가 22년인가 이건 그때 나왔던 지문의 길이랑 똑같이 만들었던 문제예요. 그렇죠? 거기 지금 기출문제를 이거 기출문제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요. 만든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지문 길이랑 똑같이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아니고요. 그때 그 코르크 와인 뭐 나오고 와인의 그 품질 그 뭐죠 보존되었다 그거 아시죠? 그 문제 기억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와 비슷한 제재와 비슷한 기류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기출문제가 아니라 실전 문제를 제작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전체의 그 시험지 되게 크잖아. 근데 그 중에 반이 지문으로 꽉 차 있으면은 굉장한 압박감이 들어요.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들였으면 충분히 잘 풀 수가 있었을 건데 지금 많이 틀리셨던 분들 정답률이 떨어졌던 이유가 아마 시간 부족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르크나무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자 여기서만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귤피나무와 같이 껍질을 벗기면 그 층이 다시 형성되는 나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목본 식물은 코르크층을 갖고 있지만 두께가 빈약해 별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드무는데 그러나 지중해의 코르크 참나무는 두꺼운 코르크층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겨내죠. 근데 주로 수령이 40년 된 이상의 나무에서 10년 간격으로 껍질을 벗겨 수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코르크 두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40년 이상 된 나무야. 근데 그 중에서 40년 이상 된 나무에서 10년마다 껍질을 벗겨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 수확한 코르크는 질이 좋지 않아서 병마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나무에서 코르크를 수확하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택지 1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10년 전에 코르크를 수확한 저기 있는 50년대 코르크 참나무에 수확한 코르크는 와인 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적어도 40년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10년마다 그쵸 껍질을 갖다가 벗겨 수출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여기 나왔죠? 처음에 수확한 코르크는 병마개로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40년을 키운 다음에 10년마다 했을 때 처음에 10년마다 벗긴 거는 병마개로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10년 전에 코르크를 수확한 적이 있는 50년 된 거야. 그럼 이 전체는 뭐야? 60년 됐다는 뜻이잖아. 다시 한번 이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에 코르크를 수확한 적이 있는 50년 된 코르크 참나무야. 그러면은 10년 전에 코르크를 수확한 적이 있는 50년이 된 코르크 참나무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자 와인 병마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에 딱 돼서 처음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자 40년대 이상에서 10년 간격으로 껍질을 벗는데 처음 수확한 거니까 이때가 되겠죠. 여러분들 처음 수확한 거에 사용하지 않고 10년 지날 때마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은 코르크 마개를 통해서 숨쉬며 숙성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캡슐을 위해 난 구멍 코르크가 숨을 수 있도록 뚫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지만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A 버트 B가 있습니다. 그러면 A 버트 B가 있으니까 A 버트 B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B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죠. 캡슐의 구멍은 캡슐을 병에 씌울 때 공기가 캡슐에 막히지 않고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뚫어준 공기 구멍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캡슐에다 구멍을 낸 거는 자 병을 씌울 때 공기가 막히지 않게 내려갈 수 있도록 뚫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중요하죠. 와인이 많이 숨을 쉬어. 와인까지 공기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들어서 와인이 바로 식초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코르크와 와인의 구멍을 구멍을 내서 코르크를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와인의 공기를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좀 말이 꼬였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코르크 끝에 와인이 접촉한 부분을 얇게 잘라보면은 색소가 전혀 침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와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코르크가 있잖아. 근데 이 코르크 막에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와인으로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캡슐 위에 난 구멍은 코르크가 구멍을 숨을 쉴 수 있도록 뚫었다. 이 위에다 캡슐 이렇게 씌우잖아. 근데 코르크가 숨을 쉴 수 있게 뚫어놓은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은 만약에 이 코르크에 공기가 침투해서 와인이 숨을 쉬게 되면은 와인이 바로 식초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르크 끝을 잘라봐. 그래서 코르크 끝을 갖다 와인과 접촉이 되어 있는 여기 끝을 잘라보면은 전혀 침투하지 못한 부분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기가 코르크 내부로 침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구조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A, 버트 B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코르크 구멍이 숨을 쉰다. 다른 말로 하면 코르크 마개를 통해서 코르크 마개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공기가 코르크 내부로 침투한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럼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코르크 내부로 공기는 침투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바로 밑에 세 번째 달라. 코르크 마개를 막은 병을 눕혀서 보관하면은 코르크가 와인을 팽창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와인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코르크를 이렇게 꽂죠. 근데 이렇게 세워두지 않고 얘를 눕히래. 그럼 눕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눕히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병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코르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와인을 흡수해요. 얘를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유통이 더욱더 불가능하게 돼. 근데 만에 하나 공기가 코르크와 만약에 유리 사이를 투과하더라도 병을 갖다가 눕혀두면 헤드 스페이스가 병구를 피해 생기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여기에 접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통과하게 되더라도 공기는 어느 쪽으로 가? 이 위로 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운국과 눕힌국의 공기 접촉 면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공기가 코르크 내부로 침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만에 하나 공기가 투과한다고 하더라도 병을 눕혀서 보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쵸. 거의 접촉이 안 된다고 봐야 된다. 코르크가 지금 이걸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병에서는 여기 나오죠. 공기 때문에 와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A부터 B네. 밀봉된 상태에서도 밀봉된 상태라고 하는 거냐. 공기가 없다. 공기가 없어도 미세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코르크 마개를 끼우는 이유야. 코르크 마개를 끼우는 이유는 공기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다. 공기가 코르크 내부로 침투한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와인의 맛이 변하는 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나왔죠. 공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밀봉된 상태죠. 공기가 없어도 미세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공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공기가 코르크 내부로 침투한 것은 말도 안 되고 공기 때문에 와인이 변하는 게 아니다. A부터 B 구조에서 자세히 보세요. 계속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A부터 B 구조를 봐야만 됩니다. 마지막. 와인은 병에 들어가면 그 당시의 맛을 개봉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 것이 중요하므로 와인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 좋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고 묵직한 레드와인은 세월이 지나면서 미세한 변화를 일으켜 서서히 맛이 부드러워진 경우도 있는데 이는 와인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한 것이지 결코 코르크가 숨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코르크가 숨쉰다는 건 뭐야? 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이거를 요약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요약해 보세요. 뭐야? 그냥 간단히 요약해봐. 요약은 겁을 내면 안 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요약에 겁을 내는 사람들은 글을 장악을 못해요. 그냥 요약해봐. 뭐야 대충 해. 대충 해 발음 뭐야? 그치. 아이고 굉장히 잘하셨네. 그냥 겁내지 말고 하세요. 자 이거 뭐예요? 유저 이거 뭐라 돼 있어? 글씨가 안 보여요? 뭐 알아봐요? 뭐예요 저게? 뭐예요? ED 에? edu 예, 오케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분 있죠? 완벽하게 맞진 않았는데 저분께 깜부치킨 반마리만 쏘아주세요. 반마리는 아니고 그냥 한 마리 쏘아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겁을 내지 말라고. 지금 에드 6이 뭐 Y 저분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저분이 지금 완벽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요약을. 그런데 겁내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깜부치킨 뭐 반말이 아니라 뭐 닭다리 2개만 보내줄 수가 있나요? 자 어쨌든 간에 축하드립니다. 깜부치킨 그냥 한 마리 그냥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긴 글이잖아. 그치? 근데 긴 글을 읽으면 마음이 콩닥콩닥거린다 그랬잖아. 그러지 마세요. 요약을 하면 된다니까. 근데 요약을 할 땐 절대로 겁을 내면 안 돼. 그냥 간단하게 해봐. 첫 번째 뭐야? 코르크노 와인 병에 쓰이는 코르크 뚜껑의 특성이잖아. 그치?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너는 참나무 계통의 나무인데 너는 적어도 50년 이상에서 해야 되고 근데 40년 이상에서 10년 간격으로 하게 되니까 첫 번째 했던 40년 차는 쓰지를 못하고 50년 차부터 쓸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떤 특성 가지고 이런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뭐냐면은 와인병을 막는 코르크 뚜껑, 코르크 마개의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뭐야? 그렇죠? 이 코르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들어놓은 것이다 어쩌죠 했는데 이거는 구조를 봐야 되죠. A 버튼 B 구조죠. 그러니까 뭐라 돼 있어? A 버튼 B 구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코르크 내부로 공기가 침투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뭐라 돼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와인 맛이 변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공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야. A 버튼 B 구조. 그러니까 밀분된 상태에서도 맛이 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마지막도 또 뭐라 돼 있어요? 묵직한 레드 와인은 서서히 맛이 부드러워진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뭐 때문이 아니야. 코르크가 숨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 얘기하게 되면 이게 뭐죠? 코르크의 그쵸 와인 병뚜껑이 되는 코르크 마개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코르크 마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르크의 구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 공기를 넣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킨 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코르크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다? 와인하고 공기의 접촉면을 뭐 하게 되는 거다? 막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와인병의 코르크 뚜껑 마개의 특성과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능을 더 요약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공기를 어떻게 되는 거다? 막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글을 갖다가 요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돼? 글의 구조를 봐야 돼. 근데 우리가 글의 구조를 볼 때 항상 대비양 만들라고 했지? 대비양이잖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기 때문에 변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공기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이거잖아. 대비양이잖아. 이해되겠습니까? A부터 B 구조잖아. 요것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죠? 막 질러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글을 갖다가 우리가 겁을 내면 글을 못 읽어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죠. 아무리 글이 복잡해도 이게 수업용 글이기 때문에 요약이 20-30개 안에 다 됩니다. 요약이 안 되는 글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든가 너무 추상들어 쓴다든가 너무 이렇게 글을 이것저것을 쓰게 되면 요약이 안 된 글도 있어. 근데 그런 글의 출제자 가능성은 매우 드물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겁을 내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뭐랬죠? 그쵸? 구조화를 하는 10개념을 외워두라고 했지? 이 안에서 그냥 요약을 해버려. 그리고 요약을 한 상태에서 글을 다시 봐봐.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글이 확 줄어들어요. 결국 이거구나. 이 글의 구조가 보이는구나. 이 글은 결국 코르크의 기능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을 요약하고 글을 보게 되면 내가 글을 장악했다는 느낌이 확 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당연히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40년 이상 수학하는데 처음 수학한 거 쓰지 못하기 때문에 50년 된 거에선 당연히 수학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와인의 캡슐 위에 난 구멍으로 들어온 공기는 코르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한다. 계속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세 번째, 코르크 마개를 막은 새 와인병을 눕혀서 만약에 보관하게 되면은 병구의 헤드 스페이스를 와인이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 유입 차단에 효과적이다. 당연히 맞게 되겠죠. 그렇죠? 헤드 스페이스를 와인이 채우게 되고 공기가 만약에 들어온 데로 이쪽 헤드 스페이스 쪽을 와인이 채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공기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게 되겠죠. 근데 공기가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 네 번째, 일부 레드 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 보세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좋아지진 않다.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일부 묵직한 레드 와인은 세월이 지나면서 미세한 변화를 일으켜서 맛이 부드러워진다. 그럼 일부 묵직한 레드 와인은 맛이 좋아진 경우,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레드 와인을 제외하고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는다. 더 좋아지지 않는다. 이건 맞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야? 계속해서 이 글의 논지는 뭐가 되죠? 코르크 마개를 막았기 때문에 공기 유입이 안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와인은 오래될수록 공기 유입으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공기 유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라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밀봉된 상태,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모르지. 그렇지만 공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뭘 얘기하게 되는 거야? 공기 유입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다. 공기 유입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건 뭐에 대한 거야? 공기 유입을 막게 되는 코르크 뚜껑의 기능에 대한 건데 공기 유입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정답 몇 번?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놀랐던 게 누구냐 하면은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상위권 학생들. 자, 이 문제 전체 정답률 64%거든요. 상위권 정답률이 94%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상위권 학생들은 저처럼 문제를 풀었을 거야. 뭐냐면은 글이 굉장히 뭐 지저분해. 그러니까 막 되게 이렇게 길어. 이 학생들 딱 봤을 때 이게 대비 구조인 걸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글을 갖다가 읽으면서 자기도 요약을 했을 거야.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코르크 막의 기능에 대한 거다. 근데 코르크 막의 기능은 공기 투입을 막는 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대비항을 딱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시간이 지나면 와인 맛이 변하지? 공기 때문이 아니다. 하여간 다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죠? 답이 그냥 4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일단 요약을 좀 잘하자.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 글의 구조를 보자. 그리고 구조를 볼 때 항상 대비항이 있으면 대비항을 보자. 요거를 절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상권 잘하네. 아주 잘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어려울 걸 생각을 했는데 상위권은 잘한다. 이게 전체 정답률 60%야. 점점 떨어지죠? 근데 상위권 100이 나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글은 왜 어렵냐? 일단 우리가 세안도라고 하는 그림을 알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안도라는 그림은요,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잘렸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림이 죄송해요. 이게 좀 잘렸어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야. 요게 사실은 제목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그림이 있고요. 발문이 마지막 있죠. 요게 쫙 이렇게 있게 되는 그림인데 그 세안도라고 하는 그림을 만약에 우리가 봤으면 그 그림을 옆에다가 만약에 그림을 넣어줬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죠.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이걸 보면서 한번 해야 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안도의 짬을 보면 불세출의 서해가 추사 김정희단 논란 구성력의 탄성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거야? 세안도의 구성력에 대한 그쵸 내용이 되는 거야. 세안도의 구성에 대한 겁니다. 여백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소나무와 잣나무가 두 그루씩 서 있어요. 그럼 두 그루씩 서 있는데 세 개의 여백 공간으로 나뉘게 돼요. 세 여백은 처음이 제일 넓고 두 번째는 줄었다가 마지막에 가장 좁아진다 되겠죠. 근데 이제 세 개의 여백이라 되는데 이 세 개의 여백이 왼쪽부터 시작하는지 오른쪽부터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림을 모르니까. 모른다는 전제로 봐야 되니까. 근데 그림을 우리가 얘기할 때 왼쪽부터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오른쪽부터 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힌트를 주지 않고서는. 근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알 수가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두 그루씩 서 있다. 그럼 총 몇 그루? 네 그루의 나무가 있다. 그리고 여백이 왼쪽부터 시작한지 오른쪽부터 시작한지 모르겠는데 세 개의 여백으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제일 넓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줄어졌다가 마지막에 가장 좁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이 만약에 그냥 왼쪽부터 시작한다면 얘가 제일 넓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 오른쪽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하여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여백이 좁아진 곳에는 이게 제일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내심을 토로하는 발문이
이어진다. 그럼 보세요. 여기 네? 마이크 왜 꺼져요? 다시 들었나요? 마이크가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거 여백 뒤에 발문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제일 좁은 여백이란다. 여기 뒤에 이렇게 발문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되냐면은 자, 가장 여백이 좁아진 곳에는 발문이 바로 이어진다. 뒤에서 이어진다. 근데 첫째 여백은 너무 애초 횡한 위험을 줄 이유가 느낌을 줄 위험이 있었다. 이것은 상변에 바짝 붙여 쓴 세안도라는 짙은 제목 글씨와 수주로 뇌주를 쓰게 되는 관제에 힘입어 절묘한 분할을 이루며 구제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백이 너무 횡하니까 제목이 상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목이 이렇게 상변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백이 아닌 형태의 연결을 보자. 얼핏 놓치기 쉽지만 작품 오른쪽 아래 구석에서 늙은 소나무의 오른쪽 가지를 이어. 그러면 여백이 아닌 곳에서는 오른쪽에 뭐가 있냐? 늙은 소나무가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이게 지금 소나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되십니까? 그리고 잣나무의 왼쪽 가지로부터 다시 왼편 아래 구설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전체 윤곽이 안정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고 또 보아도 세안도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장문의 화발을 보자. 정성 들여서 방안을 긋고 쓴 글은 위쪽에 넓은 여백을 두고 아래쪽에 밖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아래쪽에 치우쳐 자리한 발문은 그림을 중간에 두고 상변에 위에 있는 세안도라는 글씨와 서로 대척점으로 마주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발문이라고 하는 게 서로 대척점으로 있다고 하게 되는 거죠. 제목 세안도와 그 뜻을 풀어 쓴 장문의 글씨들은 마치 작은 투로서 절의 평형을 준 것처럼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뿐이 파악을 못해요. 글을 못 봤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림을 보면 그림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이 잘렸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두 번째예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게 아니라 요렇게 세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는 요렇게 이제 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무 네 그루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잣나무와 소나무가 두 그루씩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제목, 그림, 발문 순서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쪽에 치우쳐 자리한 발문은 그림을 중간에 두고 상변의 세안도 글씨와 서로 대척점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딱 보게 되면은 제목이 이제 위에 있어, 상변. 그런 다음에 그림이 중간을 두고 아래쪽에 있다 돼 있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제목이 있고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발문이 있죠. 다시 한번 요렇게 돼 있으니까 제목이 있고요. 그림이 있고 아래쪽에 발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번도 당연히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식이잖아. 그럼 제목이 제일 아래쪽에 있겠어요. 옛날 그림인데. 하여간 anyway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무가 배치된 모습은 그린 윤곽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 뭐라 해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특히나 뭐라 돼 있어요? 안정감 있는 삼각형 모양이라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배치된 모습이 안정된 삼각형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좁은 여백 가운데에는 발문이 가장 넓은 여백 위쪽으로는 제목이 있다. 발문과 제목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목이라고 하는 건 뭐라 돼 있어요? 첫째 여백은 너무 횡했죠. 그래서 상변에 바짝 붙여된 세안도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넓은 여백이죠. 횡한 쪽에 상변이니까 위쪽에 제목이 있는 건 당연히 맞게 됩니다. 발문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발문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여백이 좁아진 곳 뒤에서 발문이 이어져. 자, 가장 좁은 여백의 가운데야 뒤에서야. 시작. 뒤에서 발문이 이어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여백이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여긴 상변에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있고요. 가장 좁은 여백이 있고요. 가장 좁은 여백 다음에 발문이 이어진다. 이렇게 돼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그림은 안정된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문제 어렵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가장 내용처럼 문제에서 가장 뒤에서 배치했던 이유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서 그래요. 왜 그럴까? 아, 그림을 본 적이 없잖아. 근데 그림을 전에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정답은 60%뿐이 안 나왔는데 지금 저희 라이브에서 한 60%가 나면 실제 시험에서는 50% 정도뿐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틀리셨던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희 라이브는 그래도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냥 적극적으로 점수를 입력을 해요. 실제 시험 가면 여기부터 정답률은 10% 이상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은 50%뿐이 안 나오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놀랐잖아. 지금 보시면은 4번은 잘 풀었더라도 5번하고 6번이 정답률이 좀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5번이 64, 6번이 60%가 나왔는데 상위권을 보고 놀란 거예요. 상위권이 지금 다 94% 나온다 보니까 이분들은 약간 괴물 같습니다. 굉장히 잘 푸시는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울고 계신 분 있네. 어머, 대박이 군대 박이양이 뭐예요? 대박이 군대 박이양 분. 양인지 군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금 뭐라 되냐면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럼 유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브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라이브 와가지고 뭐 무조건 다 쉬운 문제 풀고 100점 맞아서 기분 좋아 어깨 막 으쓱으쓱해서 이렇게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 라이브는 좀 맞지가 않아요. 라이브는 오히려 제가 본강의에선 좀 못하는 것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강의 때 아까 3번 문제 논리나 아니면 6번 문제 같은 것만 뭐 주야장점 풀어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강의는 아무래도 출발선 모의고사 같은 건 시간 내에 25분 안에 풀어서 자기 점검을 하는 어떤 시간 단축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 넣어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라이브잖아.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브를 통해서 내 맘대로 라이브야. 여러분들 한번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박살도 한번 나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한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라이브는 그죠? 와서 기분 좋게 내 점수 확인하는 그런 수업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막 깨져도 보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약한 부분이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그죠? 그거를 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훈련을 꾸준히 하잖아? 반드시 올라가요, 성적이. 반드시 올라가요. 처음에 울면서 시작하셨던 분들도 지금 논리 너무 잘한 것처럼 지금 아까 우셨던 분 있죠? 군과 양이 뭐지? 그분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가 반드시 성적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숑숑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상위권은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상위권은 진작에 울었잖아. 상위권은 우리가 라이브 시작한 지 오래됐어. 우리 작년에도 라이브를 했잖아. 그분들 그때부터 우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되게 기분 좋은 그 글이 있었는데 그 누구셨죠? 저희 라이브 정말 빠지지 않고 우셨던 분인데 그분이 선생님 저 이제 드디어 100점 맞았어요. 그걸 올렸잖아. 톡으로. 저도 너무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처음에만 논리 어렵다, 뭐 어렵다, 힘들어라고 하셨던 분인데 결과적으로 논리를 다 이제 맞고 독해도 웬만큼 맞으면서 처음으로 100점이 나왔대. 우리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험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으면은 지는 거야. 누구나 그쵸 많이 울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쵸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별님 먼저 울었어요. 한별님 지금 거의 최상위권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뭐 너무 여유 있게 문제를 푸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잘 풀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하여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7번째 문제 1일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출발선 봉투물사 챌린지 광고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챌린지 기간이 1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래서 만주를 하게 되면은 결승선 봉투 모의고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맛있는 간식 기프트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출발선 다음에 결선까지 그래서 저희가 11, 12, 1, 2까지 정말 4개월 동안 열심히 뛰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국어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국사학던 과목이 될 거야. 시간을 단축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믿으시고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7번째 문제를 푸는데 오늘 7번째 문제 이 질문 되게 재밌었지 않나요? 안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약간 시사적인 그 글도 가져오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회차에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의 그 관세, 그쵸, 미국과의 그 관세 협정이 막 진행돼서 사실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 수출에 의존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런 그 가장 이슈가 된 걸 따라서 관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글을 읽어봤고요. 뭐 이번 주 사실 이걸 안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걸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예, 그쵸.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에 화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진순왕 아저씨께서 깐부치킨을 드셔가지고 깐부치킨, 그 삼성도 깐부치킨 뭐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 사진들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AI를 한 거예요. AI 질문을 이제 4개 된 겁니다. 아니, 안녕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주식 종목 추천을 좀 해달래요. 자, 최고의 주식 종목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적으세요. 출발선 모의고사를 푸세요. 그래서 빨리 합격을 하세요. 빨리 합격을 하세요. 이 뭐 지금 뭐 코스피가 뭐 4천에서 5천 간다 해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 나중에 합격생들을 위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정 수입이에요. 여러분들 제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정 수입이에요. 내가 사회적 활동할 동안 나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책임을 주는 고정 수입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투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말로 잊지 마시고 주식이고 뭐 이거 고민할 때 무조건 합격부터 하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투자할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 수입을 만든 다음에 투자는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너무 이게 좀 웃겼는데 제가 사실은 이 뉴스 보면서 정말 빵 터졌던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단 이제 그 권위 상징이었던 우리나라 그 재벌 총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도 되게 이제 사실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진짜 놀랬던 게 뭐냐. 아니, 이 아저씨 폭탄주 먹더라고. 보셨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 진승환 아저씨가 맥주에다가 소주를 타서 드셨대. 그쵸? 그리고 와, 이 뭐냐, 이 폭탄주 맛있다는 것도 놀랐고, 그 다음에 더 놀랐던 거 얘기해 드릴까요? 더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니야, 뉴스 보셨던 분들은. 3명이서 러브샷을 했어요. 나 이거 보고 진짜 빵 터졌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 러브샷을 원샷을 하더라고요. 원샷을. 러브샷을 딱 하면서 원샷을 한 거야. 와, 이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한국에서 배웠지 누가 알려줬겠어. 그래가지고 K-팝 그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전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정말 제 눈으로 의심했어요.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25만 장의 그 26만 장의 GPU가 만약에 확보가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래요. 3위의 그 GPU를 확보를 하는 거래요. 물론 미국과 중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2천만 장이에요. 2천만 장. 근데 그 뭐 유럽 전체 공급하게 될 물량이 뭐 20만 장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 나라에 26만 장을 지금 공급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결과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AI 혁명의 시대가 이제 일어난 거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개화기예요, 개화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된 다음에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국의 위상이 더 올라가고 젊은 세대가 좀 더 잘 살게 되는 시대가 오기를 정말로 저는 기원하는 기성세대예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의 핵심적인 건 뭐다? AI 혁명이 오게 되면서 노동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바뀌게 될 거예요. 미래의 앞으로 30년 뒤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는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거야.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쓰세요. 뭘 써야 되냐? 국가유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국가유품 안으로 들어가서요. 안정된 거의 마지막 남은 정규직을 여러분께서 무조건 이거를 쟁취를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생존 싸움이야.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AI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규직의 거의 마지막 남은 자리라 생각하고 이 공무원은 쟁취를 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약간 경쟁률이 좀 떨어졌을 때 무조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투자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던 게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투자는 정규직을 확보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울면서 공부하세요. 울면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정규직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최소한 본인을 잡아줄 하나의 아주 튼튼한 끈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인생은 그 다음에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제국어 고인 풀매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 깐부치킨을 생각하면서 이 변화된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책임져야 될 정규직을 정말 이거는 싸움으로써 쟁취를 해야 되는 거야. 울면서 쟁취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몇 년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왜 저렇게 강력하게 공무원되라고 했는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는데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그 출발선 모의고사에 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한다든지 뭐 인공지능 AI, 근데 지금 AI보다 더 무서운 게 AGI죠. 여기에 대한 모든 어떤 질문들을 좀 고루고루 출발선 경선에서 섞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세상의 시사적인 어떤 이슈를 아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금부터 AI에 대한 노동의 종말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AI,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은 노동의 종말을 맞게 될까?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한 경제학자 오터에 따르면 자,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 AI는 규격화된 업무는 손쉽게 수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에는 무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AI는 규격화된 업무는 되지만 not 규격은 무력하다. 그래서 규격에 유리하다. 그럼 대비가 나오죠. 규격은 AI가 맞아. 대비항 만드세요. 근데 not 규격은 맞지가 않다. 대비항 만드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또한 실증 분석 결과 중간 임금 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에는 규격화된 업무가 많아. 그러면 규격은 AI가 만들기는 중간 임금이 많아. 근데 저임금과 고임금은 그렇지 않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저임금과 고임금은 규격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그는 AI가 중간 부분에 몰려있는 규격화된 업무를 잠식하면서 일자리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규격화되어 있는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는 이러한 어떤 업무는 AI가 최적화되어 있는데 규격화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저임금. 예를 들어서 뭐 AI가 대체할 수 없는 뭐 대표적인 게 뭐 인간의 그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격화되지 않는 그런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피지컬 로봇이 나오게 되면 피지컬 AI가 나오면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저임금과 고임금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규격화되지 않는 업무를 뭐라고 하냐? 암묵적 지시, 즉 암묵지 의존 업무를 볼 수 있다. 자, 대비항 만드셔야 돼요. 규격화되지 않는 게 바로 뭐다? 암묵지에 해당하는 업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묵지는 명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된다. 그럼 암묵지는 명확하게 표현될 수 없다. not 명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대비되는 개념은 명시지다. 그럼 여기서 또 대비항이 만들어지죠. 암묵지와 대비가 되는 것은 명시지가 되는데 명시지 같은 경우는 문서나 매뉴얼을 통해서 규격화되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건 외부적으로 표출이야. 이러한 논리를 AI에 적용되면 AI는 명시지는 수행할 수가 있지만 암묵지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맞게 되네. 즉 AI는 일련의 절차 방법이 정해진 업무. 그러니까 일련의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 해결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죠. 절차 방법이 없는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이렇게 대비항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자, 대답하세요. 지금. 대답하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대비항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도대체 왜 대비항을 있는데 왜 안 만듭니까? 지금 계속 그 연습을 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비항 안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대비항 만드는 거 연습해야 돼. 그러면은 글이 전체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들어와요. AI는 규격화된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럼 규격은 중간 임금, 명시지, 절차 방법. 그러면 AI가 최적화되지 않은 건 뭐야? not AI죠. not 규격, 저임금, 고임금, 암묵지, 난명화. 이렇게 딱 지금 글이 되잖아요. 아이고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되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인간의 암묵적 능력 중에서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거에서는 뭐가 있을까? 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암묵지 중에서도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간 특유의 능력으로는 창의적 능력, 정서적 능력, 총체적 판단력을 들 수가 있다. 그럼 여기를 잘 읽어야 돼. 아까 저희가 문제 풀 때 범죄 문제를 얘기했죠? 인간의 암묵적 능력이 있는데
암묵적인 능력 중에서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걸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서 특히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창의, 정서, 그 판단 능력으로 보통 특유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AI는 창의성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되냐? 되게 놀랍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예술가 창작에서 AI는 인간의 필적함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 그림 그리잖아, AI가. 그러나 AI 창의성 일종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창의적 능력은 문제를 제기한 능력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있는데 AI 창의성은 제기인지 해결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근데 다시 말해가지고 이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가 있다. 해결하는 데 넘어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AI는 제기가 아니라 해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은 여러분 전자 있어, 후자 있어? 후자 있죠. 따라서 AI 창의성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집중되어 있다. 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이 잘못되어 있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문제를 푸는 9번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해결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세 가지 능력 중에서 첫 번째, 창의적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필적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근데 그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하지만 제기하는 것은 잘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서적 업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서적 능력은 어떻게 하냐? 자, AI가 대체하기 어렵다고요. 못한다가 아니라 어렵다고 얘기하죠. 가령 중등교수보다는 초등교사가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초등교사가 중등교사에 비해 정서적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정서가 대체하기 어려워. 근데 초등이 대체하기 어려워. 그 이유가 뭐죠? 초등이 정서를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이 되죠. 하지만 정서적 능력 같은 AI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애플의 시리나 아니면은 노인 가정의 반려 로봇 등 AI는 여러 형태로 인간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정서적인 업무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제 주변에서도 심심할 때 챗GPT랑 거의 놀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 그냥 외로울 때 심심할 때 잠 안 들 챗GPT랑 대화하는데 챗GPT한테 욕도 하고요.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보세요. 유명한 영화죠? 그 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 이 영화 보면은 인류의 미래가 나옵니다. 인공지능한테 애정을 느끼고 그렇죠? 인공지능과 함께 연애를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옛날 영화야. 옛날 영화인데 우리 미래가 좀 그렇죠? 이제 상상이 됩니다. 상상이 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애정을 느끼는 대상은 물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암시를 해줘요. anyway,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자, 여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친교 능력이 있긴 한데 그러나 다시 부정하죠. 사실상 AI의 친교 능력이 인간이 부여한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총체적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AI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판단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AI 판단은 총체적이 아닌 부분적인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 결론은 뭐라 내냐면은 A이다. 그러나 AI의 성능이 계속해서 개선된다 하더라도 AI가 창의적, 정서적, 총체적 판단력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론이에요. 자, 이게 A이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결론 전제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 따라서요. 따라서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되어 있죠? 이거를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I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 종말을 맞게 될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AI가 그쵸, 규격화된 건 잘하지만 규격하지 않은 것은 잘 못한다. 근데 규격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특히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할 수 있다 생각해요? 없다 생각해요? 모르죠.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AI한테 일을 시키시면서 좀 편하게 노동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영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AI가 아니라 AGI죠. AGI. 일반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추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금의 AI가 아니라 AGI가 개발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되면 인류는 뭐가 될지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정답률. 봐봐. 44%. 어마어마. 근데 상위권 94%. 지금 상위권하고 전체랑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기죽지 말라 그랬어. 상위권은 왜 이렇게 잘하냐? 그 전에 많이 울어본 사람들이다. 그 전에 많이 울어봤다. 예? 저랑 같이 이거 울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제 많이 울어봤던 사람들이 지금 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풀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틀렸을까? 자, 봅시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거 오답 1번을 되게 많이 했네. 봐봐. 자, AI는 인간의 암묵지 중 일부 영역을 점점 수행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잖아. 암묵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암묵적 능력 중에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단 특유의 능력으로는 창의, 정서, 총체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창의성은 거의 예술가 창작에서 필적함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도 어렵긴 하지만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영역이지 모든 영역이라 하면 안 돼. 계속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모든 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는 수행하고 있잖아. 그런 거 당연히 맞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번에 업무의 규격화 여부에 따라 업무 지식을 명시지 암묵지로 구별할 수 있다. 맞죠? 이 중에서 명시지는 수행할 수 있지만 암묵지는 수행이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노임 돌봄 로봇 나왔죠? 시리아 얘는 친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례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속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거 친교 능력으로 나오게 된 사례가 되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네 번째, 인간의 암묵지는 창의, 정서, 총체적 판단 능력이 세 범주로 분류가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을 잘 보세요. 아까 그 범주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뭐라 돼 있어요? 아까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죠? 우리 인간의 암묵적 능력 중에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것은 세 가지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인간의 암묵적 능력이 되게 이렇게 많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창의, 정서, 총체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또 AI로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암묵지가 세 개다. 이게 아니라 암묵지 중에서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지금 또 대체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희망적이네. 모두 대체할 수는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건 범죄의 문제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지금 보시면은 그쵸. 전체 정답률과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항상 얘기하는 건 범죄의 문제를 신경 써야 돼. 모든 이냐 어떤 이냐 이거를 글 읽을 때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잘 푸셨어요. 82%인데 인증도장 여기 있네요. 82% 정답률이 됩니다. 8번 문제. 자, 아이고 이거 너무 짧게 했나? 인증도장 여기 있습니다.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자, 8번 문제. 81% 정답률이 되는데 지금 오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해봅시다. AI가 고임금 전문직인 법조인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지금 뭐라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대비약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고임금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이걸 잘 대체할 수 없다라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AI가 고임금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럼 뭐야? 반박하고 있는 거지. 반박하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강화 약화야? 강화되지 않고 약화가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임금은 환경이 일정하지 않다. 낮 일정, 변수가 많아서 규격화되기가 어렵다. 낮 규격화. 그럼 저임금은 다시 앞서로 갈게요. 저임금은 낮 규격화. 맞죠?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AI가 대체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치가 되니까 강화. 그럼 2번도 맞습니다. 세 번째,
중간 임금은 이거는 뭐야? 규칙화되기 쉽다 돼 있죠. 규격화되기 쉬워서 AI가 대체하기가 쉽다 그랬잖아. 그럼 이건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강하겠어, 약하겠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번의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2번 분이 안 나오게 되네요. 얘는 다 틀리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9번 문제 아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9번 문제도 정답이 되게 높은데요. 어쨌든 간에 95% 정답률이 나왔던 거 알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내용을 수정하는 문제 잘 푸셨고요. 마지막 10번 문제가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저는 만족해요. 지금 10번 문제가 지금 69%가 나왔어. 근데 상위권 100%가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잘 푸네. 10번 문제 그 쉬운 문제 아닌데 10번 문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A이다. 그러나 AI의 성능이 계속해서 개선된다 하더라도 AI가 모두 갖추긴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AI가 모두 갖추는 것은 어렵다, 능력을. 따라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럼 뭐야 이거? 전권공정하면 되겠네. 전권이 얘가 되고 후권이 얘가 되면 전권이 인정되고 후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쓰면 되냐? AI가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다는 게 불가능하다면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전권, 얘가 후권이야. AI가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지 못한다면 AI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지 못해. 자, 그런데 AI는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지 못했어. 전권. 인정됐죠? 그럼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못해. 되잖아. 이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AI가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인간의 노동은 대체될 수 없다는 건데 얘를 대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노동을 AI가 모두 대체를 한다면 AI는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AI가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것은 인간 노동 대체에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후권이니까 시작.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AI가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은 자, 뭐가 되겠어요? 필요 조건이다.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AI가 세 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대체할 수 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AI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AI가 인간의 능력, 노동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않는다면 얘를 갖추지 않는다. 이거는 후권 긍정이 되죠. 그럼 X가 되는 거죠. 세 번째, AI가 세 가지 긍정을 모두 갖추는 것은 충분 조건이다. 이건 아니죠. 충분 조건이 아니라 얘는 필요 조건이 얘는 전권 긍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2번을 찍으신 분들은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하신 거고 3번을 찍으신 분들은 전권 부정의 오류를 갖다가 범하신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얘가 없으면은 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필요 조건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을 만 다음에 대우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었던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 문제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문제를 너무 잘 풀고 계신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1일 1도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10문제를 다 푸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10문제가 저번보다도 좀 쉬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번보다 약간 좀 시간이 걸리게 좀 어렵게 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더니 역시나 이렇게 여기서 쭉쭉 이제 댓글을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본인은 어려웠다 이런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벌을 참여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분 좋기 위해서 내 점수가 뭐 몇 점이야 남들보다 뭐 이렇게 잘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본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제가 본 강의에서는 조금 하기 힘들었던 어려운 문제도 가져와서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기셔야 됩니다. 근데 자신감은 그냥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쵸? 많이 노력하고 문제를 풀수록 확보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개강 라이브가 11월 10일과 그 다음에 11월 1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강 라이브도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여기 작은 칸에다 이 사진 깐부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이따가 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조금 이따 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거 깐부 사진이 안 올라가나요? 여기에? 작은 칸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제 아까 AI에 대한 지문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 진순왕 바꿔주세요 사진을. 네. 제가 이제 요 사진을 바꿔주세요. 제가 나오게. 잠깐만요. 요거만 좀 이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전 안 되나요, 사진이? 사진 역전이 안 돼요? 여기 들어갈 수 없나요? 이 사진이 조그맣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 사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게 내년 4월에 여러분들 혹은 6월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안정적 직장에 대한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AI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든 간에 여러분께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시려면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합격을 하면은 깜부 가서 다 같이 정말 폭탄주도 한번 마셔보고요. 그다음 다 같이 러브샷을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으쌰으쌰할 시간이 오실 거예요. 그 시간이 조만간 오실 걸 믿으면서 또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힘차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선 모의고사 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정규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좀 현장의 긴장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2시부터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만 진행되니까 라이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 정규 수업의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저녁 7시에 다시 월요일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그날 다 같이 러브샷 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정규 강의와 그 다음에 라이브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